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아쌤이에요. 오늘은 정말 고전 산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이생규장전이라는 김시습의 금오신화 안에 실려있는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생규장전 작품 제목 여기다 좀 써놓고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네, 이생규장전 여러분 누가 지었다고요? 네, 김시습이 지었어요. 김시습은요, 여러분 생육신의 한 사람이에요. 그럼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느 시대인지 아시겠죠? 네, 원래 세종 때 태어났던 인물이에요. 근데 세종 때 얘가 거의 천재였대요. 뭐 3살 때 막 한자 막 이런 거 다 알고 5살 때 세종이 막 이 소문이 너무 자자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 김시습을 불렀대요. 궁궐로 불러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테스트도 해보시고. 근데 김시습이 5살짜리 아이가 이 세종이 냈던 문제를 너무 막 명쾌하게 풀어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세종이 막 껄껄껄껄 얼마나 예뻤겠어요. 5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낸 테스트를 딱 통과하는 걸 보면서 네가 어른이 되면 내가 너를 정말 큰 인재로 나라의 인재로 쓸 거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인물이 열심히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로 올라가는 계유정난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크게 도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세상에 삼촌이 수풀을 죽이는 권력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김시습이 과거 준비를 하다가 붓을 꺾어버려요. 붓을 꺾고 전국을 스님이 되어가지고 전국을 유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육신 있잖아요. 사육신. 사육신들은 이제 단종의 보기를 깨하다가 죽은 6명의 신하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역모를 꾸몄던 거죠. 세조가 왕인 상태에서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었으니까 역모, 쿠데타를 꾸몄잖아요. 그래서 쿠데타를 꾸미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6명의 신하들이 뭐 성산문도 있었고 박백년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나면 목을 이렇게 창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매달아놔요. 그리고 이 시신을 뭐 장사를 지낸다든지 이래주면은 그 사람도 역모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육신의 목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김시습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몰래 서울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관리를 매수하는 거야. 돈으로 관리를 매수해서 그 목을 자기가 다 수습을 해요. 수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절에 가서 매년 그들의 제사를 지내줬대요. 그래서 김시습이 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충성을 바친 6명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김시습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개인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계에 엄청난 폭력이 있었어요.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있었단 말이죠. 거대한 세계의 폭력. 잠시만요. 이거 좀 지워봅시다. 네.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됐네요. 자,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이렇게 맞부딪힌 거죠.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 뭐 계유정난이라든지 왕의 창탈이라든지 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시습이라는 개인은 어마어마한 인재이고 천재였지만 이 거대한 세계의 폭력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승리, 여기가 패배. 패배해서 비극적인 삶을 산 인물이에요. 비극적인 삶을 철저하게 본인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금오산에 들어가는 거죠. 금오산에 들어가서 뭘 만들어내게 됐느냐. 네, 금오산에 들어가가지고 5개의 허구적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그때 당시 이제 명나라에
구우라는 사람이 전등신화라는 아주 비현실적이고 기괴한 이야기들을 지은 게 굉장히 대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읽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조선이 배경인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어. 그 속에 그 허구적인 이야기 속에 내 비극적인 삶을 승화시키는 이야기들을 담고 싶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5개의 허구적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뭐다? 금오신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드러나게 되겠어요? 뭐가? 자, 네, 금오신화에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어. 근데 내가 뭐 소설을 창작할 거야. 뭐 이런 의식이 이 사람한테 있었거나 딱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허구적으로 승화시키는 이야기들을 담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과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맞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만들 때는 작가가 자기처럼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훅 짓누르니까 탁 케이오패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이 나약한 개인이 세계의 폭력에 저항하고 그걸 이겨내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최초의 소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소설의 본질이에요. 네, 소설은요, 개인과 세계의 폭력을 다루고 있어요. 세계의 폭력이, 작품 속으로 들어올 때는 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 제도의 모습이나 전쟁의 모습을 통해 등장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거대한 세계의 폭력은 문학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육체를 입고 그렇게 등장해요. 그럴 때 그 거대한 세계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개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소설의 본질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전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기장수 무투리 설화 이런 전설, 소설이 아닌 소설의 전 단계인 설화들을 보면 비극적인 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계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확 덮칠 때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지거든요. 이게 설화 속의 인물들이야. 그런데 소설 속의 인물들은 정말 무기력하게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저항해보고자 애를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소설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드러내는 5개의 허구적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이생규장전을 포함하는 금오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 됐습니다. 네, 여기 없나요? 이따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 되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개인의 삶이 너무나 불행했는데 그 자신의 불행한 삶 때문에 우리나라 문학사에서는 가장 위대한 한문 소설의 출발점, 우리나라 소설의 출발점을 알리는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이 사람의 삶 자체 불행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름을 또 역사에 남겼으니까 뭐 참 빛과 음이 다 있다. 양과 음이 다 있다. 뭐 인간의 삶에는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참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 작품 읽어볼게요. 그래서 한문 소설이야, 여러분. 세종 이후 얼마 안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한글이 막 쫙 퍼져서 나 한글로 소설을 창작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기 전이에요. 그랬고 또 양반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한문 소설로 지었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너무나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글 소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문 소설이고요. 전기 소설이에요. 전기라는 건 전해요. 무엇을 전해요, 여러분? 기할 기자죠. 기할 기자. 기한 이야기를 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기 소설이다. 명혼 소설이다. 여러분, 저승이란 뜻이고 혼인하다,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혼 소설하면 저승 사람과 죽은 사람과 혼인하는 이야기다. 전기적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이한 거죠. 염정 소설이다. 염정은 러브 스토리라는 뜻이에요. 사랑 이야기. 네, 그렇게 한문소설, 전기소설, 명문소설, 염정소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명문소설 유의어로 여러분, 시의 소설이라는 개념도 가끔씩 들어볼 때 있어요. 시체와 사랑의 자, 시체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야기 의미를 담고 있는 갈래들이다라는 걸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정기적, 비현실적이란 뜻입니다. 환상적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 유의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요거랑 유의어 초현실적이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자, 주의하고 가셔야 될 거, 여기 정기적이다, 여기 정기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인물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인물의 일대기 위인전했을 때 아니다. 기이한 이야기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걸 기억해 놓고 가세요. 주제가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배경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이생규장전을 포함하는 금오신화에서 우리나라 소설이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설들이 조선 후기에, 여긴 조선 전기고요. 조선 후기에 정말로 엄청난 소설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막 발전을 하게 되는 게 조선 후기예요. 근데 이 조선 후기 소설들을 보면 대부분 배경이 중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 소설은요, 배경이 고려 공민왕 때로 굉장히 주체적이다, 뭐 자주적이다. 우리를 이렇게 후대의 소설들이랑 봤을 때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시점 여러분, 고전 소설의 90% 3인칭 전지 작가 서술자입니다. 3인칭 전지 작가 시점,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작품 밖에 있어요. 작품 밖 서술자가 전지 모두 알고 있죠. 모든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있고 모든 사건의 배경과 이유를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서술자가 작품의 바깥에서 작품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는 걸 우리가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라고 하고 90%가 고전소설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보세요. 진보적인 애정관이 드러난다. 진보적인 애정관. 여러분, 뭐 지금식으로 보면 사실은 좀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시대만 해도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법은요, 가혼밖에 없었어요. 가혼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혼? 가혼은 가문끼리 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봉건사회는 가부장제잖아요. 가부장, 집안에 가장이 있죠. 남자 가장이 있어서 이 남자 가장이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게 곧 그 집안의 뜻이에요. 누구 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부장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부장, 주로 이제 아버지가 되겠죠. 이 아버지가 나 우리 아들 뭐 이렇게 혼인을 시켜야 되겠어. 그러면은 며느리감을 구하는 거죠. 구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딱 찾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랑 혼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대의 제도였어. 당대 사회 제도가 뭐였다? 가혼이었다. 가혼. 가혼이 무슨 뜻이다? 가문끼리의 혼인이었다. 남녀가 개인이 만나는 게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뭐가 드러나고 있다? 자유연애가 드러나는 거죠. 자유연애. 남녀가 그냥 눈이 맞았어. 이생이 규장, 이따가 잠깐 설명할 테지만 담장하늘 엿보다가 최천우랑 탁 눈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진보적인 애정관을 드러내고 이게 이제 가혼이라는 사회제도랑 충돌하게 될 거고, 이 가혼이 잠깐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될 거죠. 네, 그리고 이걸 형상화하는 인물이 이생의 아버지가 돼요.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런 진보적인 애정과 남녀가 서로 그냥 개인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 자, 개인과 세계의 갈등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설의 뭐다? 본질이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러분, 이 성격을 뭐라 그런다? 정기적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작품의 내용 중 시를 삽입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여러분, 이렇게 소설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에서 시를 삽입한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5편의 작품들에 시를 삽입하는 경우들이 거의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의 소설들도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시를 삽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산문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조금 지루할 때쯤 하고 인물의 감정이 막 복받칠 때는 시로
훅 바뀌어가지고 시가 나오는 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거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의 설화에서는 인귀교환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다. 인, 사람이고, 귀신이고, 교환, 만남, 소통, 이런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금호신화를 창작할 때 여러분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명나라 구의 전등신화가 굉장히 전기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것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설화의 영향도 받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재창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아무리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해도 그 전때의 영향이 없을 순 없죠. 우리가 정말 창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때의 것으로부터 좋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자신의 새로운 것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호신화도 그런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때의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거기서 그걸 씨앗으로 해서 꽃을 피운 것이 금호신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한문 문어체 여러분. 문어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만 나타나는 말투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만 나타나는 말투를 써가지고 정말 우아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 차례의 만남과 실현 및 이별이 거듭되는 복합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이생교장전에서 정말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네,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과 채랑의 만남과 헤어짐이 몇 번 반복된다, 여러분? 3번 반복이 된다. 라는 겁니다.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다.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가 이 작품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남과 헤어짐, 이생과 채랑이 어떻게 했다고? 자유연애했어요. 자유연애. 이건 개인의 욕망이죠. 근데 뭐랑 부딪혀요? 뭐랑 부딪혀? 이생의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요. 정확하게는 아버지. 이생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근데 이 이생 아버지는 뭘 대표하는 인물이다? 네. 봉건적인 사회제도, 다시 말해 남녀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돼. 가문끼리 혼인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봉건적인 사회제도가 육화되어 있는 존재야. 육화. 육체적으로 형태를 갖추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게 그 봉건적인 사회제도가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겠다. 네, 육화되어 있는, 체화되어 있는 이렇게 육체를 입고 나타난 존재가 이생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세계의 폭력에 해당이 되죠. 이게 요게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이 자유연애를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어떻게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좌절이 돼요. 좌절. 그래서 봉건적인 사회 제도가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개인의 욕망을 눌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최씨처녀가 너무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생은 좀 찌질해. 이생은 좀 찌질해서 이생의 아버지가 야, 너 공부하라고 자꾸 학원 보내놨는데 너 공부 안 하고 연애질하는 것 같아. 너 이상해, 수상해. 너 저기 시골에 가. 그랬을 때 대아버지 눈물 뚝뚝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최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이생이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상사병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보통 사랑 때문에 앓는 병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어가요. 식음을 전폐.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로 결정을 한 거죠. 난 이생이 안 나타나면 난 죽겠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제 최랑의 부모가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유를 막 이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둘이 주고받았던 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랑의 부모가 보고서 큰일 났다. 우리 귀한 딸을 내가 잃어버릴 뻔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최랑이 이제 그 편지를 발견한 부모한테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병을 앓게 됐는데 나 이생 못 만나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최랑의 부모가 막 혼인을 막 주선을 해요. 되게 부잣집 딸이에요. 부잣집 딸이고
신분도 높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생의 아버지에게 서둘러 막 말파를 보내고 막 이래요. 근데 이생의 부모 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딱 뭐 별로 관심 없어. 우리 아들은 이제 뭐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그때 뭐 알아봐도 되고 그리고 뭐 두 번째 우리 집은 좀 지금 가난해. 몰락해가지고 가난한데 당신네 집 너무 부자여서 나 눈치 보여 싫어 막 이렇게 막 괜히 뻗대는 거야. 그랬더니 최랑의 아버지가 상관이 없다. 내가 정말 극진히 우리 사이를 챙길 거고 그리고 뭐 무슨 폐물이며 무슨 예단이며 이런 거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 거야. 우리 딸만 제발 살려달라. 막 이래가지고 이생의 아버지가 뭐 그렇다면 오케이 뭐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딪혔다가 좌절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개인의 욕망이 승리하는 거죠. 개인의 욕망이 승리해서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생과 채랑이 혼례를 올립니다. 와 해피엔딩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소설은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서 드러나요. 그래서 두 번째 헤어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홍건적의 난이에요. 홍건적의 난, 여러분 세계의 폭력이 두 번째로 모습을 바꿔서 등장했다. 선생님 말 지금 이해하고 있죠? 첫 번째 세계의 폭력은 누구의 모습으로 드러났어? 이생 아버지의 모습, 가혼이라는 사회의 제도를 딱 등에 업고 드러났어요. 두 번째 거대한 세계의 모습, 폭력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전쟁의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고려 공민왕 때 실제로 있었던 홍건적의 난, 그것이 둘의 사랑을 방해하죠. 결국 도망가다가 최랑이 어떻게 돼요? 도적들에게 잡혔고요. 정조를 유린당할 위기 상황에서 차라리 날 죽여라. 이 짐승 같은 놈들아! 막 이렇게 막 화를 북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홍건적들이 갈기갈기 찢어서 최랑을 죽여버려요. 막 이게 폭력적인 게 막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최랑이 도적에 의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승리가 되는 거죠. 세계의 폭력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생규장전의 묘미는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승리하면서 사람이 죽었잖아. 이 사건이 끝나야 되는 거죠. 만약 현실이었다면 그냥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실제로 희생당했었던 비극적 개인인 김시습이 자기 이야기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여인을 살려내죠. 여인을 살려내서 이생과 죽은 채랑이 재회해서 개인적인 욕망을 다시 되살려냅니다. 그리고 그걸 쟁취하는 거죠. 재회해서 사랑을 나눠요. 됐죠? 여기까지.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만남에 다시 뭐가 나타나냐면 저승의 법칙, 명부의 법칙이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승의 법칙이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옆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산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뭐 길을 빨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산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서 최랑이 너무너무 이생을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지만 자기는 이미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되살아나서 이생을 만나고 3년 정도의 사랑을 다시 나누긴 했지만 자기가 영원히 이생과 여기 있을 순 없어요. 그러면 이생한테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최랑이 정말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 남편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삶과 죽음을 가르는 명부의 법칙의 승리.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결국은 승리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까지 가기까지 개인들은 어떻게 했다? 최대한 그 거대한 세계의 폭력에 열심히 저항했다.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 그것이 뭐를 만들었구나? 소설의 본질을 이 작품 속에 완전히 충만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본문을 들어가는 게 대단히 여러분들 독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금오신화의 성격과 수록
대표적 작품들 잠깐 훑고 갈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이다라는 얘기. 왜 이런 최초의 한문 소설집이 김시숙에서 나왔는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인물로 주체적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중국의 명나라 구의 전등 신화 영향을 받았고요. 시가 삽입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자, 요 정도는 보고 갑시다. 이 구모신화는요, 소설집이야. 그래서 여기에 5개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생규장전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했던 기록 해가지고 얘도 만만치 않게 글쎄 이생규장전이 한 10번 나온다 그러면 만복사 저포기는 한 5, 6번 정도는 나오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복사 저포기가 있고 이생규장전이 있고 남염 부주지 남염은 이제 저승이야 저승 여러분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남염에 갔다 오는 이야기, 저승에 갔다 오는 이야기로 요즘 EBS 교재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작품이에요. 남염부주지, 취유, 부벽정기, 부벽정이라는 곳에서 취한 상태로 놀다 온 기록이란 뜻이겠죠. 취유, 부벽정기, 용궁, 부연록 어디 갔다 온 이야기? 용궁에 갔다 온 기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5편의 소설이 실려 있어요. 선생님이 뭐 이것까지 고등에서 이것까지 암기할 필요가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가끔씩 정말 가끔씩 어떤 학교들에서는요 이걸 서술형으로 한번 써봐 5편을 이렇게도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썩 적절한 문제는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복사에서 저포놀이한 기록, 만복사 저포기,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생규장전, 그리고 부벽정에서 취해서 놀아서 취유, 부벽정기, 저승에 갔다 왔어. 남염, 부주지, 용궁 갔다 온 거, 용궁, 부연록. 요 5개의 작품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 유형 보세요. 기존의 고전소설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같은 점은 남녀 주인공이 제자가인이에요. 제주가 뛰어나고 아름다울 가짜야.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주인공들이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 나오는 이생과 채랑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같은 점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거죠. 기존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다. 얘가 처음이니까 나중에 나오는 고전소설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굉장히 개성적이에요. 특히 누가? 최랑이. 최씨처녀가 아주 적극적이고 그런 여성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개성적인 성격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정기성을 활용한 이유와 효과. 이생과 채랑의 사랑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초월할 정도로, 다시 말해 죽음을 초월할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죠.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이 주제잖아요. 그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장면이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효과, 정기적 요소로 인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인간 본연의 정서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며 그들의 사랑에 더욱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음의 그 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돌아왔을까? 뭐 이런 생각, 더욱더 애절하고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우리 중요한 내용들 살펴본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문을 빨리빨리 훑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거리 보시죠. 개성에 사는, 우리 개성을 송도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생이 있었어요. 삼비생자야 여러분. 이선비가 있었던 거죠. 국학에 가던 도중에 이제 나라에서 세운 학교죠. 대학교 정도 되는 거기에 가던 도중 어느 집 담장안을 엿보다가, 여러분 담장안을 엿보다가 누가 엿봤어? 이생이 엿봤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작품 제목이야. 담장안을 엿보다가 네. 아름다운 최랑과 최씨처녀와 탁 눈이 마주쳤어요. 많이 끌리게 됐고요. 인연을 맺죠.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 이생의 아버지가 나타났어. 이게 첫 번째 시련, 부모의 반대, 봉건적 사회제도인 가훈을 체화하고 있는 존재가 이생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시골로 쫓아버렸죠. 최랑 어떻게 됐어요? 자리에 눕고 최랑의 부모가 이생의 집에 알려가지고 두 사람이 홀레를 올렸다 개인의 승리.
그리고 이후 이생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에 오르고 와 해피 해피 이렇게 되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 별표, 1번 별표 이렇게 되겠죠. 다음 넘어가 보시죠. 자, 칠처녀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던 부모에게 딸이 아픈 이유를 알아차리게 해준 소재 줄거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 가자면 그게 편지였다라는 얘기를 선생님 앞에서 했어요. 편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 얘가 남자 문제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도대체 이생이 누구야?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막 부모가 이러니까 최씨처녀가 이실직고를 해요. 그래서 여기 최처녀가 부모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말하기에 방식을 정리하자면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게 저는 예를 들어 요런 문장들이죠. 만약 이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 죽어버릴 거야. 굉장히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난 만나게 해줘 막 이러고 있죠.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물에 빗대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활용이 됐다. 예를 들어 뭐 덩굴과 여러 이끼가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이 뭐 이런 것들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죠. 나는 뭐 간곡한 청을 거절한다면 죽음만 있을 뿐 이런 거 굉장히 직설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비유는 간접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라면 그런 비유도 활용하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개가 다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소원이 좌절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얘기했어요.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 최랑도 굉장히 유식한 여자예요. 공부 많이 한 여자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로 중국의 고사 뭐 시경도 가지고 오고 역경도 가지고 오고 위당의 처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국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분 보시면 느껴지시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협박에 가깝다. 내용은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최랑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지가 굳은 성품의 여인이구나. 옛날에 유교적인 여성상 그러면 부모가 야 얘랑 혼이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고 인내하고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이런 게 전통적인 여성상이라면 이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 여인인 거죠. 세종조 때 여인, 뭐 단종, 뭐 세조 이때 인물인데도 조선 전기 인물인데도 대단히 유교적인 순종적인 여성상이랑 거리가 먼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성품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통해 드러났어요? 대사를 통해 드러났어. 대사를. 그리고 이렇게 인물의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엄청 대가 세네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줘. 독자가 성격을 대사를 보면서 독자가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했어요? 추측했어요. 그렇게 해주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접제시라고 이야기한다. 아시죠 여러분? 간접제시, 보여주기, 장면적 제시, 극적 제시. 다 유의어들이었죠? 네, 그런 유의어들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소설에서는 언제나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7번입니다. 결국 최씨 부부가 매파를 불러 혼인시키려 했는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가 훗날 장원급제하고 혼인시켜도 늦지 않다. 우리 가문이 좀 가난해서 권세 있는 가문과 인연을 맺는 게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런데 최처녀 집이 거듭되는 요청을 했고 결국 마음을 돌려서 혼인이 성사. 개인의 승리. 사랑을 이루게 된 최처녀와 이생의 기쁜 마음이 시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중요할 거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이생의 시 깨진 거울이 합쳐지니 이것 또한 인연이네. 자, 깨진 거울 첫 번째 이별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됐던 거? 아버지에 의해서 시골로 쫓겨가면서 이별됐던 거. 근데 그 깨졌던 거울이 합쳐지니까 인연이다. 은하의 오작들도 이 가약을 돕겠네. 여러분, 은하의 오작이라는 거는 여기 나왔네. 어떤 존재들이다? 견우와 직녀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운 까마귀와 까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생이 자신과 최처녀를 견우와 직녀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가 된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죠?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 너머에 한쪽에는 견우가 있었고 한쪽엔 직녀가 있어 이별해 놓고 있었는데 까마귀 까치가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죠. 그게 오작교잖아요. 그 설화를 가지고 와서 옛 설화를
가져와서 자신이 겨누고 쇠랑이 직녀가 되어가지고 이 아름다운 가약이 맺어졌다라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원로는 월화노인을 말하는 거죠. 월화노인은 남녀간의 혼인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남자아이랑 여자아이 사이에 이렇게 빨간색의 실로 안 보여 사람 눈에는. 근데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묶어준대요. 그럼 걔네들이 커서 혼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민속 신앙에 있는 그런 존재예요. 월화노인이 붉은 실을 맺어주니 봄바람 부는 저녁 두견새 원망마오. 야 너네 막 울고 있는데, 니네 막 한스럽게 울고 있는데 너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사랑을 이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인연을 의미하는 시어 두 개. 가약, 아름다운 인연, 붉은 실, 이런 것들은 부부간의 인연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생이 이렇게 딱 시를 쓰니까 최처녀도 시를 쓰는 거죠. 아,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 되었으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으니까 전화위복, 화가 복이 되었으니 그 옛날 굳은 맹세 마침내 이루어졌네. 그 옛날 굳은 맹세라는 건 자신들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헤어지지 말자, 우리 끝까지 사랑을 나누자 그랬던 그때 맺었던 그 맹세,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자, 굳은 맹세, 금과 돌처럼 깰 수 없는 약속, 금석, 맹약, 유의어 될 거고요. 관련 한자 성어겠죠. 마침내 이루어졌다. 어느 때 님과 함께 작은 수레 끌고 갈고. 자, 요거 여러분 무슨 뜻이다? 하루빨리 수레를 같이 타고 시댁으로 가고 싶다. 얼른 결혼하고 싶다 라는 뜻이다 라는 얘기고요. 아이야 날 일으켜라 꽃비녀를 매만지리. 이게 알아 누워 있었잖아요. 굉장히 수척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인이 성사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생의 시를 딱 받고, 그래 내가 일어나서 단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시를 최처녀가 쓰게 되는 거죠. 자, 삽입시 기능 별표 3개 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시니까 당연히 여러분 시는 본질상 개인의 정서를 부각하는 기능을 하죠. 산문보다 훨씬 개인의 정서를 부각할 수 있는 갈래가 시인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부각이 되고요.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둘이 혼인을 치를 거라는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산문의 단조로움을 극복해놓고 있다.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줄글은 갑자기 새로운 갈래가 딱 등장하니까 조금 더 낯설게 여기고 독자들이 긴장하면서 단조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자, 삽입시 기능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둘이 혼례를 치렀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뭐가 나올 차례? 두 번째 시련이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고려 공민한 10년 신축년에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11번 됐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 고려 공민왕 10년 신축년에 홍건적이 서울 개성을 점거하자 임금이 복주로 피난을 갔다. 마치 실제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역사적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이 작품에서는 이게 이제 1번이 된다면 두 번째는 뭐야 여러분, 이 작품 전개상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두 번째 실현, 이별의 개연성 여러분 뭐예요? 있을 법하다라는 얘기잖아. 얘네들 헤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개연성을 부여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기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요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야. 10번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 10번, 11번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해놓고 가라. 홍건적의 나는 현실성을 부각하면서 두 번째 시련의 개연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가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백성은 본문 계속 보세요. 부부끼리도 혹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났어요. 혼비백산한 거죠. 막 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냥 막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나살 뭐 이렇게 누굴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각기 살 길을 꾀하는 그런 형편이었고요. 이생이 처음에는 가족을 데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적이 달려드니까 매달려서 도망갔죠. 그런데 최랑이 어떻게 됐어요? 도적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도적이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자 부인이 크게 꾸짖었죠. 이 호귀야, 이 호랑이 귀신 새끼야, 나를 죽여 씹어먹어라. 차라리 죽어서 승냥이와 이리 뱃속에 들어갈 만저 어찌 개돼지와 같은 놈의 배필이 난 너랑 관계를 맺지는 않겠어
사랑을 나누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대단히 어떤 여인이다. 아주 강하고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적이 여인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했다.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홍군적인 안으로 최랑이 죽는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중간 부분 홍군적인 남 만남과 헤어짐 두 번째 시련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야기는 세 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생이 숨었어. 간신히 남은 목숨을 혼자 보존했죠. 찌질남, 찌질남, 소심남입니다. 등극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생이. 한참 뒤에 도적이 이미 소멸했다. 도적이 다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먼저 갔어. 부모님이 사시던 자기 집 먼저 간 거야. 그런데 그 집은 이미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어? 최랑의 집으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동했죠. 가봤더니 거기에는 자 여기 체크 행랑채만 휑하게 남았고 집안에는 쥐가 찍찍거리고 새들이 찢어지고 있었다. 상징적 배경 묘사 나왔습니다. 별표. 상징적 배경 묘사라는 거는요, 여러분, 요거는 객관적인 배경이 아니고요. 인물의 심리와 조응하는, 인물의 심리와 대응하는,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배경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상징적인 배경 묘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생의 슬프고 암담한 마음이랑 대응해가지고 행랑채만 폐허가 돼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폐허 속에서 쥐가 쭉쭉거리는 그 폐허 속에서 눈물을 훔치며 탄식했어요. 홀로 앉아 있었고요. 지난날 논일던 생각,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지냈던 거, 그리고 자유연애 첫 만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은 모두 뚜렷이 뭐 같았다? 한바탕의 꿈만 같았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관련된 한자성어, 인생의 가변성, 순간성을 다루고 있을 때 여러분 많이 나오는 한자성어 뭐 선생님이 여러 영상에서 정말로 많이 이야기했었죠. 일장춘몽, 남가인몽, 인생무상, 한단지몽, 여옹칭, 노생지몽, 일취지몽, 수리용공 너무너무 많은 한자성어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요거 선생님이 몽자료 소설 설명할 때 몽자료 소설 설명하면서 요 고사들이 이 한자성어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 이런 거 고사 이런 거 다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영상 한번 참고하셔서 요 한자성어의 의미들을 좀 기억하시고 암기해버려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는 한자성어니까 인생무상을 느끼는 거야. 허망함을 느끼는 거죠. 야, 참 인생에 내가 뭔가를 욕망하고 이뤘다고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다 헛것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경이 됐을 무렵, 자 이경은 밤 9시부터 11시 사이야.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아무 시간도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옛날엔 이 시간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잠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 한밤중이 되었을 무렵에 달이 희미한 빛을 통하며 그 빛이 지붕과 들보를 비추서 어때 여러분 벌써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죠. 달빛이 희미하게 지붕과 들보를 비춰. 그리고 그때였다. 멀리 낭하에서 저쪽 계단 밑에서 발자국 소리가 짜박 들려왔어. 그 소리는 먼 데서부터 차츰 이생이 있는 쪽으로. 자, 여기 시선의 주체가 이생이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가까이 들려왔고 다 이르러 왔구나 싶을 때 보니 그것은 바로 최여인이었다. 죽은 여인이 살아서 돌아오는 여러분. 어머 너무 중요해. 여기도 무슨 성? 정기성. 정기성 무슨 뜻이다? 비현실성, 초현실성, 환상성. 죽은 여인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와 같은 특징을 18번 같이 연결해서 보고 갈까요? 드러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둘의 사랑이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것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소설의 본질이랑 연결한다면 거대한 세계의 폭력에 다시금 저항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서 선생님이 아까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이생은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죽었다는 사실 알았어 몰랐어?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 죽었구나. 머리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존재를 의심을 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보고 싶었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저 여인이 죽은 여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지?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 순간에 이 남자에게. 네, 죽음이나 그 죽음의 공포를 초월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뜬뜬 물었어요. 어디로 피난의 목숨을 보존하였소? 그랬더니 여인이 사정을 차례차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 대사부터 다시 중요해집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입니다. 양반 가문의 딸이었어. 어려서부터 어버이 가르침을 받들어 여성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으니 규문의 경영 바깥에서 배워야 할 일들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연결하면서 가세요. 규문 바깥, 규문이라는 건 여인의 방을 말해요. 여인의 방의 법도만 알고 있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몰랐다라는 얘기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어 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대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엿봤다. 여러분, 제목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이생이 규장, 담장안을 엿볼 규. 엿보시자 저는 스스로 푸른 바다에서 캐어올린 구슬을 들였다. 뭐야? 사랑을 바쳤다. 라는 얘기입니다.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나 백년해로한 경우보다 정분이 더하였습니다. 요거는 다 뭐예요? 혼인했다라는 얘기야. 백년 가약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백년의 아름다운 약속을 맺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가약을 맺은 경우보다 얘네들은 더 사랑이 깊었겠죠. 왜? 한 번 헤어졌었으니까.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다 그 얘기야. 말이 여기에 미치게 되니 너무 슬프고 너무 부끄럽군요. 내가 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니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랑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다 그 얘기인 거죠. 저는 장차 그대와 함께 전원의 고초로 돌아가 100년을 함께 늙으려 하였는데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뜻밖에도 갑자기 횡액을 만나 여러분 재앙을 만난 거야. 재앙. 그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홍군적인 아닌 거죠. 구렁의 몸뚱이가 굴렀다. 여러분, 구렁텅이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시어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리와 승냥이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았고 진흙창에서 육신이 찢김을 스스로 택했다. 절개. 정절. 를 지켰다. 여기선 여러분 뭐가 드러나는 거야? 유교적인 여성상.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랑한테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성적인 성격도 있었고 당대의 유교가 원하고 있던 여성의 모습도 한 남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유교적인 여성상도 함께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죠. 육신이 찢김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건 정말로 천성이 그렇게 한 거지 사람의 정으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하늘이 부여한 내 성품, 운명적인 내 성품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 굉장히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거기서 그 운명에 져버리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외진 골짜기에서 한번 입어려한 이유로 끝내 짝을 잃고 외따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거 다 비유죠. 새의 신세가 됐다.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어버이도 돌아가시고 고단한 혼백을 의지할 곳 없기에 서글프지만 절의가 귀중하고 목숨이 가벼웠다. 유교적인 여성상. 치욕을 면한 것만 다행이라고 여기죠. 누가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애끓는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내던져 있고 간과 담은 땅에 버려졌어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봅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서글프고 억울하군요.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 다 하는 거야.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따스한 기운을 일으켰듯이 여러분 중국고사 인용. 추연은 음양오행가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피리를 불면 갑자기 봄에 풀들이 탁 돋아나고 또 막 울면 5월인데 갑자기 서리가 내리고 막 이렇게 그
자연의 변화를 막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이래요. 이 사람이 피리를 불어 봄의 바람, 봄 기운을 일으켰던 것처럼 봄 절기가 적막한 골짜기에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생명의 기운이 죽음의 공간에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생명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것도 중국고사 저도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돌아오고자 합니다. 자, 24번. 여러분 23번 선생님이랑 같이 봤잖아요.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표 체크하고 보고 가시고요. 24번 최랑의 대사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이 뭐냐? 과거 사건이 요약 제시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고전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설에 많아요.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과거 사건을 한번 훅 정리해 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당대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강담사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읽어주는 소설을 읽어주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한 번에 딱 끝낼 수가 없잖아. 시간이 기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자 to be continued 하면서 다음 주로 연기하고 뭐 이러니까 이야기를 가끔씩 이렇게 요약해 줄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고전소설에 굉장히 대사를 통해 과거 사건을 요약해주는 부분들이 많고 이 부분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중국고사 인용한 부분도 있었고 요약을 하자면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었다가 이승으로 돌아오고자 한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생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너무 기쁘고 감격했어요. 자, 기뻐하고 감격했다. 누가 직접 얘기해 줬어? 서술자가 이렇게 직접 얘기해 줬어요. 말하기야. 독자들은 판단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서술자가 말해주는 인물의 심리 직접 말해주는 장면 나왔고요. 너무 바라던 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야기를 나누죠. 재산 어떻게 됐을까? 얘기하니까 여인이 와 대단해. 죽고 나서도 재산을 지켰어. 잃어버리지 않았대. 골짜기 묻어놨대. 이거 기억 다 하고 있다가 얘기해 주는 거야. 부모님의 해골은 양쪽 집안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네 분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그것도 어딘지 알아? 왜 이렇게 똑똑해 이 여자? 야무져. 진짜 야무져. 버려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인정을 이야기한 뒤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직접 제시 나왔다. 여기는 지금 직접 제시가 되게 많이 나왔다. 25번, 27번. 그죠? 서술자가 딱 정리해서 말해주는 거죠. 됐죠? 니은 문장의 의의는 사랑이 지속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비현실적인 상상력으로 극복했다. 자, 여기 디귿 문장. 직접 제시, 요약 제시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어떻게 요약되고 있는지 봅시다. 이튿날에 여인이 재물 얻었고요. 양쪽 부모님들 해골 수습했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얘를 극진히 갖추었어요. 효를 다하죠. 유교적인 성격.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생은 어떻게 했냐면 벼슬을 이제 구하지 않고 최여인과 함께 살았고 피란을 나가 있던 종들도 제발로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간 사회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 뭐 권력을 다시 얻는다든지 이런 거 전혀 관심 갖지 않았고요. 또 친척이랑 빈객의 기륭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하는 경우 이거는 정말 그 양반들의 가장 어떤 의무, 사회적인 의무, 뭐 그 종족의 어떤 의무, 가문의 의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걸고 밖에 나가지 않았어. 한자성어 두문불출 있고요. 항상 최여인과 함께 시를 지으면서 서너 해가 흘렀습니다. 자, 3, 4년의 시간을 어떻게 했어? 몇 문장으로 압축해버렸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직접 제시라고도 하고 요약 제시라고도 하고 뭐다 서술자가 말해주는 방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28번 정리했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이 이생에게 말해요.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습니다만 자 여기 3번이나 좋은 시절 담장하늘 엿본 거 혼이 난 거 또 죽음을 넘어 다시 만난 거 3번. 그런데 슬픈 이별이 왔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생이 놀라서 왜 그럽니까? 여인이 저승길의 운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저와 그대의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야. 자기가 이제 왜 이 땅에 올 수 있었는지 첫 번째 이유는 그대와 나의 연분이 그 사랑의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 두 번째, 그대와 내가 죄가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했어? 환체를 빌려주어 다른 육신을, 환상적인 육신을 준 거예요. 환상적인 육체를 빌려줘서 그래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인과적인 내용 연결됐나요? 두 가지 이유. 옥황상제가 보시고 연분이 끊어지지 않고 죄가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셔가지고 돌려보내주셨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게 했는데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면서 이승 사람을 현혹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명부의 법칙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거대한 세계의 폭력성의 세 번째 모습을 바꿔서 등장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최여인이 술을 올리게 하면서 몸종을 시켜서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승에게 술을 권하죠. 노래의 내용 보세요. 전장의 창과 방패가 시야에 가득 어지러운 곳. 뭘 말해요, 여러분? 여기 35번 연결하면서 보면 돼요. 홍건적의 난을 의미하죠. 옥구슬이 부서지고 꽃잎이 날며 원앙도 짝을 잃었다. 누구의 죽음? 최랑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낭자하게 흩어진 해골을 그누가 묻어주랴. 여러분, 보세요. 앞에 그 양가 부모님들 해골, 네 분의 해골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죠. 그런데 3, 4년이 지났는데도 이 여인의 해골은 수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이라는 게 죽음을 인정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인이 지금 같이 이생과 함께 있는데 죽음을 인정하는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해골이 여전히 들판에서 뒹굴고 있었단 말이에요. 피해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할 사람 없다. 고당의 무산선녀 한번 내려온 뒤로. 자, 요거는 고당의 이제 초회왕, 네, 그 회왕이 무산선녀를 만나서 사랑을 나눈 이야기인데 둘의 사랑이 굉장히 깊었는데 이 선녀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선녀가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이 회왕이 물어봤대요. 내가 너를 다시 어떻게 만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산선녀가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당신을 찾아오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비의 정이다 해서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를 만들어낸 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산선녀가 한번 내려왔어. 만남을 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한 뒤로 깨졌던 구리거울이 다시 갈라졌다. 깨졌던 구리거울은 두 번째 이별이었잖아요. 죽음. 그런데 무산선녀가 내려오는 것처럼 자기가 왔다가 다시 갈라졌어. 이건 뭘 말해요? 세 번째 이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다시 갈라지니 마음이 쓰려라. 정서의 직접 노출. 이제 작별하면 둘 다 아득할 천상과 인간 사이의 소식이 막히리라. 이제 영원한 이별이다. 미래의 사건을 암시해 주는 거죠. 이제 영원한 이별. 영원한 이별. 를 이야기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옵니다. 자, 잠깐 정리해 봅시다. 작가의 생사관. 죽어서 잠시 이승에 머무는 건 오케이. 3, 4년 괜찮았어? 그런데 끝까지 같이 있으면 안 돼. 끝내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죽음과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기도 하고 어떻게 단절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여기는 단절의 의미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가 또 삽입됐어요. 어떤 효과가 있다? 작품 전체의 주제, 분위기,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나눴었다. 그러나 이별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압축해서 보여줬고요. 정서 부각하는 건 효과입니다. 이제까지의 사건, 홍군적의 남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축했죠. 영원히 만날 수 없음을 알려주는 앞으로의 사건 전개도 암시가 됐고요. 역시 산문 안에 삽입됐기 때문에 사건 전개상의 단조로움을 없애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생이 최랑이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생의 이야기 여러분 요거는 앞에 본문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37번부터 요 본문입니다. 같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산 시아락당 네이버 카페에 요 텍스트 있다고 선생님 얘기했어요. 이왕이면 텍스트 뽑아놓고 같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는 게 좋겠죠. 자, 이생의 대사 갈게요. 내가 차라리 그대와 함께 같이 죽을지언정 어찌 무료하게 홀로 여생을 보존하겠소. 지난번 난리가 있은 뒤 친척과 노복들이 가장 다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의 해골이 낭자하게 흩어져 있었을 때 만약 낭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매장할 수 있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어버이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때 예로서 장사 지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요 6번. 뭘 표현하는 거다? 희생이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유교적인 도리, 효를 다할 수 있었던 건 당신 덕이었어. 낭자 덕분이었다. 너무 감격하고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당신은 부모의 해골까지 수습할 수 있도록 다 챙기지 않았냐. 그러니 난 너무 고맙고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낭자가 인간 세상에 계속 남아있어서 나랑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번이죠. 이생이 최랑을 만류하는 대사를 보면 비극적인 이별을 거부, 자기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그러나 낭만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별까지는요. 주로 적극적인 인물이 최랑이었어요. 그죠? 최랑이 첫 번째 시련도 극복하고 두 번째 시련도 주체적으로 극복했잖아. 근데 세 번째 이별 앞에서는 이생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만 대안이 있느냐? 대안은 사실 없어. 그냥 난 헤어지기 싫어. 같이 있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요.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는데 저는 귀신의 명부에 귀신의 이 장부가 있는 거지. 귀신 이름이 적혀있는 장부가 있는데 거기 이미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오래 머물 수 없고 저승세계의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면 비단 자 여기가 중요하겠죠. 죄가가 저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그대에게도 그 죄가 미쳐서 그대에게 뭔가 악영향이 갈 거다. 그럼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 최랑이 이렇게 세 번째 이별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 이생에게 무슨 해가 미칠까봐 걱정했던 거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다만 저의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어디에 이제 흩어져 있는지 비로소 알려주는 거야. 왜? 장례를 치러서 죽음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산 사람은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유해를 좀 수습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장사 지내달라. 최랑의 태도는 운명을 체념하고 수용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서 둘의 대응 방식이 좀 대비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눈물 줄줄 흘리고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생이 유고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고 추모하고 병을 얻고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8번입니다. 8번 여러분 설화적 결말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설화가 보통 그렇죠. 구전되어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구전되어 전해지는 설화적인 그런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으로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전달해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은요. 요것과 관련 42번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얘기한다면 서술자 개입이 거의 없어요. 서술자 개입이 고전소설의 특징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고전소설에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막 흥분해서 작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 그게 막 있는데 이 작품에는 거의 그런 편집자적 논평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만 서술자의 목소리, 주관적인 목소리, 해설해주는 목소리가 좀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재빠르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주된 갈등은 개인과 세계의 갈등이었다.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세 차례나 모습을 드러냈었다. 라는 거. 서사 구조는 만남과 이별, 행복과 불행, 사랑의 성취와 좌절의 반복 구조. 몇 번 반복됐다? 3번 반복됐다. 시점 정리하셨고요. 구성 방식,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면서 사건이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걸 순행, 순차, 추보시, 자연적 구성, 평면적 구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입니다. 거의 95% 이상 그래요. 예외 빼고 나머지 다 이 구성 방식 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들로 기억해 놓고 가시고요. 자, 47번 세계의 시련은 거대한 세계의 폭력을 상징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극복 불가능한 거였다. 최랑의 죽음.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작가는 환상성을 활용하게 됐다.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다. 소설집은 어디에 실렸다? 금오신화에 실렸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이 금오신화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생규장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에 실려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고등학교 2학년에는 반드시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잘 정리하면서 소설의 본질이 뭔지, 정기성이라는 게 뭔지,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 고전 산문 독해할 때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